버틀러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버틀러 화면이고요. 뭐 LS 일렉트릭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매출 실적이 나와가지고 1조 3천억, 1조 4천억 매출액에 영업이익 1,300억 정도 했네요. 약 뭐 예상치 대비해서 비슷하게 나왔고, 요약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처음 이제 우리가 LS 일렉트릭을 저한테 얘기 들어서 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본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뭐부터 봐야 되느냐? 오늘 이제 주변에서 누가 AI 좋다더라. 그래서 전력기가 좋은데 LS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던데 했을 때 이제 버틀러에 왔을 때 뭐부터 봐야 되느냐? 이거 이제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기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저는 이제 사업 보고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업 보고서를 보려면 이 사업 정보에서 사업의 내용으로 가면 있어요. 버틀러에서 사업의 내용을 가게 되면 가장 최근 보고서에 이 사업의 내용 섹션이 추출되어 있고요. 사업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이 회사의 주요 제품 서비스, 그리고 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재료 또는 생산 설계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얼마나 매출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수주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수주 상황을 알려주는 섹션이 있어요. 그리고 R&D 관련된 내용,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실제로 이 왼쪽에 공시에 보면 사업보고서의 한 섹션이에요. 사업보고서에서 사업의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쭉 추출해 놓은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사업의 내용부터 기타 참고사항까지를. 사실 이게 사업보고서의 어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든 제일 먼저 처음 공부를 할 때 일단 한 번쯤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에서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지금 가장 이제 뭐 각광받는 핫한 부분이 이 전력 사업이겠죠. 전력 사업에서 이 회사는 이제 그 발전과 관련된 발전과 송전에 관련된 어떤 전력 기기들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이제 송전을 할 때 이걸 높은 전압으로 올려가지고 송전을 해야, 고등학교 때 아마 이과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 전력 손실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볼트로 하는 것보다 200볼트로 하게 되면 4분의 1만큼 그러니까 4분의 3만큼의 전력 세이브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고압 전압 그러니까 변압기가 이제 지금 미국에서 그 데이터 센터 향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그 에너지 소모가 있다 보니까 전력기기에 특히 변압기에 수요가 많은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에 비하면 이 초고압 변압기에 있어서는 다소 연류에 있는 기업이에요. 연류에 있는 기업인데 그래도 이제 좋은 어떤 그 뭐랄까 정말 시장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 탑 티어는 아니었지만 얘네들한테도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이 회사의 그 실적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그 이 송전에 있어가지고 발전소에서 시작해서 송전 설비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이 실제 수요처에서 그 배분하는 걸 배전이라고 하는데 이 배전 쪽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거든요. 이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그 배전 쪽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이 송전 쪽에 있어서 그 변압기 쪽에서 또 이 시장이 커지는데 조금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그리고 추후에는 이 배전 쪽으로 또 이제 기회가 계속 오게 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더 좋아질 수 있는 지금 여력이 남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그 회사에 따라서는 이 섹션에 그 경쟁 상황이라든지 시장 상황 같은 걸 잘 설명해주는 그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의 내용을 좀 적당히 봤다라고 하면 이제 이건 회사마다 다른데 이게 좀 오랜 기간 동안 별로 이 신경 안 써서 그냥 카피페이스만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조금은 업투데이트, 좀 최신 내용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더 최신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뭘 봐야 되느냐? 이제 IR 자료를 보면 돼요. 이 왼쪽에 보면 공시 옆에 IR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어떤 비정기적으로 하는 IR 그 스케줄들을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IR 자료까지도 바로 보여줘요. 그래서 2분기 실적, 2025년 4분기 실적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회사의 현재 상황과 보시면 4분기 실적이 있고 그다음 사업 전략이 있죠.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좋은 게 좋아지는 게 이런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모두가 좋아지는 게 특히 북미거든요. 미국의 데이터 센터향 어떤 전력기기 수요가 워낙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사업 전략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기본적인 회사 소개들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최신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버틀러에서 바로 볼 수가 있고요. 혹시 이 IR 이 목록에 어떤 자료가 없다라고 하시면 공시에 가셔가지고 실적 내역을 보시면 과거 쭉 실적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요약 정보가 있고 IR 자료가 있어요. 여기서 IR 자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났죠. 잠정 실적 발표 나서 실제로 값들이 다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IR 자료는 안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얘네가 IR 기업 설명회는 아마 조금 후에 할 거거든요.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기업 설명회를 할 때 그때 이제 IR 자료 올라오면 여기에 또 여기 IR 자료 링크에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나오게 되면 또 한번 보시면은 지금 상황은 어떤지 항상 업투데이트된 최신의 어떤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이런 사업의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제 나머지 버틀러에서 다른 이런 그래프들을 볼 때 그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들을 알려면은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이런 그 발전에서 발전 설비 결국 발전에서 그 실제로 그 수요처까지 오는 이 발전, 송전, 변전, 배전의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배전 특히나 얘네는 배전에 그 강점이 있는 회사긴 한데 이 전체 그 밸류 체인을 다 커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정보에서 사업 부문을 한번 가보게 되면 현재 상황과 과거의 히스토리까지 쭉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사업 보고서의 단점이 뭐냐면 지금 사업 보고서 이번 건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지금은 이런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현재의 조태. 근데 이게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 건지, 그럼 과거에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물론 이 사업 보고서의 과거 보고서들 쫙쫙 열어보면서 하나하나 파악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하나 데이터들을 다 파악하기에는 사실 뭐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많죠,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추출해 놓은 정보를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업 부문별 매출액을 보면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전력기기, 전력과 관련된 게 78%, 약 80% 되죠. 그리고 금속이 한 10%, 자회사들이에요. 얘네는 자동화 부분이 9%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 부문별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시게 되면 이 전력 부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한번 볼게요. 현대일렉트릭은 부문별로 그 영업이익률은 보여주지 않네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한 20% 이상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20% 이상 여기 보시면 여기 매출, 빨간색 영업이익률인데 4분기 누적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24%까지 올라왔죠. 근데 여전히 LS 일렉트릭은 좀 그 현대일렉트릭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초고압 변압기의 가장 최강자, 우리나라에서는 효성중공업이랑 함께 가장 강한 어떤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지금 시장이 완전 폭발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갔고, 이제 LS 일렉트릭은 물론 이제 초고압 변압기도 조금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배전 쪽으로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실제
이 초과학 변압기에 비하면 좀 덜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문을 보게 되면 과거에 어떻게 변해왔는지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죠.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현대일렉트릭이랑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현대일렉트릭은 보게 되면 훨씬 더 빨리 더 빠르게 지금 성장해 왔죠. 이 전력기기에 얘네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초고압 변압기 이게 이제 핵심인 기업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LS일렉트릭이랑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사업 이제 구성의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파악을 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지만 계속 이제 LS일렉트릭도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 부문별 매출액이 쭉 성장하고 있죠.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 이제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부문별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으려면 좀 전까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 좀 전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가 되어 있어야 이게 보이게 되는 거죠. 뭐가 좋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지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이해가. 네. 그래서 영업이익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전력기기 쪽에서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설명을 더 드릴 부분은 이 지금 4분기 누적으로 지금 보고 있었는데 분기로 볼 수가 있고 연도로 볼 수가 있고 또 4분기 누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4분기 누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가장 최근,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1년치의 누적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12개월, 12months, TTM이라고 하기도 하고, trailing 12months, 최근 12개월. 최근 1년치의 실적들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2025년 4분기 기준으로 최근 1년치는 2025년 1년치겠죠. 만약 2025년 3분기였다고 하면, 24년 4분기부터 25년 1분기, 25년 2분기, 25년 3분기까지 1년치 실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분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각 개별 분기죠. 그리고 연도가 있고요. 연도는 그 개별 연도 실적이 될 거고요. 그래서 5년치로 볼 수가 있고 또 10년치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10년치를 보게 되면 좀 더 긴 시결이 되죠. 보시면 사업부문 매출액이 거의 2020년도, 2021년도까지는 플랫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거의 큰 변화가 없다가 22년도부터 좋아졌어요. 근데 이때는 사실 AI보다는 미국의 이제 그 노후화, 그래서 그 전력망 교체하고 이런 설비 교체로 인한 수혜였던 거고요. 이제 23년도에 그 챗GPT 모멘트가 발생하면서 AI 쪽 그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거를 기간별로 연도로 볼 수가 있겠고 4분기 누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분기 누적을 많이 보는 편인데 분기로 보게 되면 그 각 분기별로 좀 노이즈가 많은 편이에요. 계절성도 있고. 근데 이제 이 4분기 누적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의 막대가 전부 다 최근 1년치다 보니까 어떤 계절성 자체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회사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이런 훨씬 더 쉽게 이런 어떤 스무드하게 변화의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 지역별로도 한번 볼게요. 사업 지역별로도 보면은 이제 미국이 북미가 얼마나 좋아지는지가 한눈에 보여요. 이제 10년치를 4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요 색깔이잖아요. 예. 보시면 북미가 지금 이 두 번째 요 청록색이죠. 청록색이 북미인데 북미가 급증을 하고 있죠. 급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향 어떤 에너지 수요가 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지역별로 보이죠, 차이가. 네.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 이 북미의 성장이 드라마틱하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보고 싶을 땐 10년을 보면 되고, 최근 거에 좀 더 집중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5년치만 딱 보게 되면은 좀 더 가까운 시기를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업 부문과 사업 지역 실적만 보면은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게 어떻게 예상은 되지만 좀 불안한 면도 있는 거죠.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지난 과거의 그래프들을 보는 거고요. 근데 이런 그 어떤 수주 산업이죠. 먼저 수주 산업이라고 하면 먼저 주문을 받아가지고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보통 수주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압기 같은 경우에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받아놓고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주잔고를 보고를 해요. 어디에 있냐면 사업보고서상에서 매출 및 수주 상황이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제 매출 및 수주 상황에 찾아보게 되면은 수주 잔고 같은 것들이 쭉 있어요. 여기 보면 수주 상황이 있죠. 수주 상황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만 보게 되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과거랑 비교해서 어떤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까지 쭉 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수주 잔고 탭을 보게 되면 자, 이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두 번째 그래프, 수주 잔고 그래프. 이 초록색 그래프에서 이 계열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계열이 껐다 켜졌다가 돼요. 딱 수주 잔고만 남겨보면 쭉 2021년도부터 쭉 꾸준히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수주 잔고가 올라오고 있는 거고 10년치 한번 볼까요? 10년치를 보게 되면 그쵸, 2021년까지만 해도 거의 플랫하다가 이제 21년 지나면서 22년도부터 쭉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걸 바로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때요? 수주 잔고가 올라온 거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한 2년 정도가 딜레이가 있죠. 2년이 지나고서야 아주 급격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건 이유가 뭐냐면 뭐 22년도, 23년도까지도 이게 이제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이 수주를 받아서 생산하는 산업들은 사이클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 수요가 몰리고 또는 이제 약간 공급은 계단식으로 늘어나고 수요는 이렇게 뭐랄까 좀 점진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이 쏟아질 때는 사이클이 배드 사이클이 됐다가 이제 수요가 좀 폭발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뭐 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시기가 이 쇼티지가 생기는 이런 이제 사이클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수주 산업의 특징이 보시면 지금 뭐 수주 잔고는 쭉쭉쭉 올라가지만 시장에서는 이거 뭐 일회성이겠지. 이건 어차피 사이클 산업이니까 크게 못 갈 거야. 이런 어떤 회의감이 이제 있는 거죠. 이게 회의감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2023년이 지나면서 2024년도 들면서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반영하게 되는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라요. 보시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023년도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LS 일렉트릭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의 사업 결국에 제품이 제품에 따라서 이제 언제 반영되는지가 조금 더 차이가 나게 되는 이제 그 만약에 이 LS 일렉트릭을 좀 오랜 기간 동안 그 트래킹을 하셨다고 하면 현대일렉트릭 막 그 주가 상승할 때 이 LS 일렉트릭의 IR 행사 같은데 IR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이 변압기가 먼저 그 주문이 들어오는 거고 나중에 이제 배전 쪽이 오게 되면 우리한테도 기회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1년 정도의 딜레이를 두고 또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이런 수주 산업을 투자를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 이 수주 잔고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정보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수주 잔고가 먼저 가고 시장에서 반응은 조금 느린 편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항상 그 시점에 이게 정말 사이클이 꺾일 수 있냐라는 거. 이 수주 잔고가 갑자기 폭락을 하게 되면 주가는 또 더 빨리 반영이 되거든요. 주가는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수주 잔고가 다시 하락할 수 있는지 정말 하락 사이클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늘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투자가 어려운 부분이 이런 거죠. 그래서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이 4분기 누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분기를 보게 되면 이 수주 잔고는 그때 분기 말 기준으로 쌓여 있는 양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데 이 왼쪽 그래프가 공급 계약이에요. 우리 공급 계약 공시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면 이제 공급 계약 공시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4월 13일 날 북미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공급 프로젝트가 그 공시가 나면서 주가에 조금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이제 공시를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뭐 계약 금액, 계약의 내용들, 계약 상대방 이게 아마존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시가 되는데 얘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반영이 돼요. 그래프로. 그래서 이번 분기에 이만큼이 이제 지금 체결이 그러니까 공급 계약 체결 1,703억이 된 거고요. 보시면 과거에 비해서 빈도라든지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4분기 누적을 해보면 이제 이 최근 4개 분기의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떤 추이가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4분기 누적, 분기, 연도를 다 이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공급 계약이 결국엔 수주잔고로 쌓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공급 계약 받은 거는 미래에 이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그래프, 수주잔고 그래프가 굉장히 이 LS 일렉트릭에 있어서는 중요한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건 에러가 있네요. 이번에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요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도 4분기까지만 보게 되면 실제로 매출액이 이제 수주로부터 매출액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받았던 수주에서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서 매출이 일어나게 되는데,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수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야지만 미래에 더 매출이 성장폭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매출액 대비해서 수주잔고의 비율은 어떤지까지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이 전력기기들이 얼마나 좋냐라는 게 보이는 거죠. 보통은 이제 뭐 매출액이 늘어나더라도 수주잔고가 늘어나더라도 그만큼 매출액도 빨리 늘어나게 되면, 실제로 매출액 대비해서 수주잔고가 더 빨리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늘어나는 속도보다도 그 수주잔고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 이제 뭐 시장이 더 좋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수주액 같은 경우는 각 분기에 실제로 이 수주 받은 양에서 매출액, 납품액을 뺀 게 순수주액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2021년 이후로 계속해서 수주잔고가 더 쌓이고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히트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같은 이제 내용인 거고, 순수주액, 결국에 수주액이 공급액, 매출액보다 크면은 수주가 더 쌓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은 수주가 더 쌓이고 있다는 뜻이고, 파란색은 수주가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2022년도, 2021년도 2분기부터는 계속해서 빨간색이죠. 심지어 그게 더 사이즈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 갭이. 그만큼 이제 전력기기 쪽, AI로 시작된 이런 전력기기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부문별로도 보게 되면 이 LS 일렉트릭의 이제 전력기기의 수주잔고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알고 보면 하나하나가 이제 의미를 가져요, 그래프들이. 그래서 이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좀 더 기업에 대해서 이해가 또 깊어지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계속 선순환이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기업을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보게 되면 이 그래프 자체가 그냥 숫자일 뿐인 거죠. 그래프에 그냥 추이만 보게 되는 거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이런 것까지 이제 또 판단을 하려면은 현재 AI 그리고 전력기기 쪽의 어떤 시장 상황, 이런 것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벌 수가 없는 이유기도 하고요. 이런 게 이제 쌓여서 꾸준히 쌓이다 보면 이제 좀 더 많은 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몇 년간, 최소 몇 년간은 좀 그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버틀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쉽게, 그리고 추적 관찰을, 이게 몇 년치 사업 보고서를 다 읽어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뭐 개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한 번에 그래프를 통해서 압축해서 볼 수 있게, 네, 이런 이제 역할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래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뭐 부문별로, 이건 이제 회사별, 이 회사는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자회사와 모회사를 나눠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별로 수주잔고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문별로 이렇게 다 구별해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동률은 베타라고 해놨는데, 여기서도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가동률을 보실 때 조금 주의할 부분은, 이 회사들마다 약간 가동률을 보고하는 방식이 달라요. 방식이 다르고, 또 굉장히 신경 써서 보고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기를 보게 되면 좀 들쭉날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동률에서는 제가 사실 이 분기를 빼버릴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4분기 누적이나 연도로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좀 추이가 명확하게 보여요. 근데 이 분기로 보게 되면 이 보고상의 오류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노이즈가 많아서 분기로 보는 건 좀 별로고요. 그래서 4분기 누적이나 연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가동률도 보면은 이제 흔히 가동률을 위주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가동률 자체보다는 생산 능력이에요. 생산 능력과 생산 실적.
생산 능력이 계속해서 늘고 있느냐, 결국 캐파가 늘고 있느냐죠. 캐파가 늘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산 실적이 같이 올라가고 있느냐라는 거고요. 여기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뭐가 좋은지가 명확히 드러나요. 지금 이제 배전반이죠. 배전반이 이제 그 생산 능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생산 실적이 2023년부터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초고압 변압기가 가장 좋았던 거죠. 이게 뭐 여기 보이시죠? 초고압 변압기는 훨씬 더 빨리부터 좋아져가지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먼저 달려간 게 초고압 변압기. 이것 때문에 이제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이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올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 초고압 변압기 부분에서의 어떤 탑 플레이어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좀 진입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진입을 하면서 회사 인수도 하나 했고 그리고 캐파를 많이 늘렸어요. 그러면서 실제 실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 다음으로 오는 어떤 웨이브는 이쪽 그 배전반 쪽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 금액도 보게 되면 훨씬 커요. 여기가 생산 능력이 보시면 이제 뭐 1조 7천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분기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생산 실적도 뭐 1조 5천억 정도 되는 거고. 네. 근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작죠. 사이즈가.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내 메인이 아닌 걸로 그래도 좀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는 이번에 이 그 데이터 센터 쪽 수주 받은 것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받았다는 뜻은 데이터 센터에서 발전을 해서 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전 쪽에 일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이제 배전 설비 특히 데이터 센터 쪽에서 배전 설비에서는 얘네가 그 점유율이 가장 높고 뭐 레퍼런스가 워낙 잘 쌓여 있어요. 한 60-70%.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쪽에서도 데이터 센터 쪽 이제 배전 설비 쪽 들어가는 쪽은 그 현대일렉트릭이랑 그 뭐죠 효성중공업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그래프들이 의미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LS일렉트릭뿐만이 아니에요.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지금은 캐파를 늘리면 늘리는 대로 전부 다 그게 돈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든 캐파 확보에 사활을 다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좀 장기간 걸쳐가지고 뭐 최소 5년 이상은 아마 인프라를 확충을 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AI가 이제 시작이라고 봤을 때 이게 이제 전 세계에 깔리게 되고 하게 되려면 현재는 어떻게 보면 도로 깔고 있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도로 위에 자동차들이 달리는 거는 뭐 소수라고 봐야죠. 정말 AI를 처음 이제 접하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인류의 10%는 될까요? 10%도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얼리 어답터들이 쓰는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데 그 위에 차들은 듬성듬성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이런 고속도로 쫙 깔리고 차들이 이제 좀 빼곡하게 들어서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깔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게 현재 이 에너지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죠. 전력기기 회사들이. 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쭉 계속해서 갈 텐데 문제는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5년 후, 10년 후쯤에 어느 정도 이 깔리고 났을 때는 지금 막 이렇게 캐파를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 또 독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오랜 기간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사업 정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업 부문, 가동률 이건 또 기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기업에 따라서 서비스 회사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공장이 없으니까. 수주 잔고도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사업 부문과 사업 지역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출 실적은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어요. 각 기업별로 그 회사가 주요 제품들이 실제 수출 금액들. 근데 여기서 착각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회사만의 실적은 아니에요. 요 제품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실적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수출 실적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정말 이 회사만의 실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대형 변압기와 전력 송배전 관련 기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맨 위에 있는 애가 이 회사의 1번 어떤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로 갈수록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수출 실적을 보시면 대형 변압기가 먼저죠. 이게 메인인 거예요. 그 다음 2번이 송배전 기기. 예, 그래서 조금 다르죠, 두 개가. 근데 이제 이거 수출 실적을 보시면
그러니까 송배전 기기도 물론 이제 좀 늙어는 있는데 아직 막 뭐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는 아니지만 보시면 대형 변압기는 이제 그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지금 보세요. 2023년도 1분기 때 대략 420밀리언이니까 한 5, 6천억 정도 했던 게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만에 지금 한 2조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한 4배 정도 올라온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수출 실적도 뭐 월별로도 볼 수 있고요. 월별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아까 그 분기를 볼 때와 4분기 누적 볼 때의 차이랑 비슷한데요. 월별로 보게 되면 좀 이게 노이즈가 있잖아요. 월별로 들쭉날쭉. 근데 이게 12개월 누적은 뭐냐면 최근 12개월치를 1년치죠. 최근 1년치를 합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추이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의 방향이라든지 변화의 추이가. 네. 근데 이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매우 높은 확률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전력기기들이 주가가 뭐 지난 2, 3년 동안 20배씩 30배씩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의 뷰 자체도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사이클 회사라기보다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장기간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안 보면 영원히 이제 이런 회사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이 수장고가 한 2년 정도 레깅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시면 완전히 바닥일 때는 한 1조 정도 됐던 회사예요. 1조 정도 됐던 회사가 이제 좀 오르기 시작할 때쯤 보면 한 2조 정도 되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바닥 대비해서는 50%에서 뭐 한 2배 올라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이때도 비싸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2배 이상 오른 데서 지금 10배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늦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거는 주가를 보고 뭐 시장이 이미 올랐다, 이미 반영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공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인 거예요. 앞으로 갈 게 100배 남아있다라고 하면 2배 오른 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3배 오른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업이 어떻게 될지, 실적이 어떻게 될지 이런 데 대한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조금 주가가 좀 올랐다 생각이 들면은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시작이다, 가장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야 될 시기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 LS 일렉트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수출 실적도 보시면 이제 송배전 관련 기기가 뭐 올라왔지만 이제 시작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쭉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 변압기는 꾸준히 가면서 이제 송배전 관련 쪽도 이게 발전을 하게 되면 수요 측에도 이제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분배를. 네, 이게 배전반, 뭐 배전 기기들인 거고 이쪽은 근데 이제 초고압 전력 기기에 비교하면 경쟁이 좀 많아요. 플레이어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이 훨씬 더 높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플레이어가 적기 때문에 글로벌리도 이거를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거고요. 이익률도 더 높은 거고 반면에 이제 배전 쪽은 배전기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두꺼비 집 있잖아요. 두꺼비 집은 이제 분전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파트 단지의 어떤 지하에 있는 전기 설비들 또는 빌딩에 있는 지하에 있는 설비 이런 게 이제 배전반이에요. 이 배전반을 통해 가지고 각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보면 이 배전반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잠시라도 정전이 되게 되면 이거는 치명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력도 중요하고 이런 레퍼런스가 중요한데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배전반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를 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위치는 사업의 내용이 여기 있지만 제일 먼저 봤으면 싶은 건 전 사업의 내용이에요. 사업의 내용에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거 그냥 뭐 한 번 보고 끝나느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보면서 알게 된 내용들 여기다 이제 메모도 하는 거예요. 기록도 남기는 거죠. 배전 전력기기 고전압 초고전압 변압기로부터 배전기기 뭐 이런 이제 그
그때그때 공부해놨던 걸 기록을 남겨놓으면 또 다음에 돌아왔을 때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임직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직원 현황들이 어떤 업황에 비해 봤을 때는 사실 직원들이 많이 늘고 있진 않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이클을, 그러니까 이 쇼티지를, 호황을 더 높이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변압기들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네, 생산 기능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보시면은 정말 이 어떤 숙련된 인력들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당장 뽑는다라고 해서 바로 투입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훈련도 많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쇼티지가 좀 길어지는. 이 수출 실적에 네, 여기다 이제 뭐 경고 문구 같은 거 하나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직원 숫자 같은 게 또 좋아지면 이제 늘어나게 될 거고요. 이제 더 뽑고 있을 거예요. 뽑고 있을 텐데, 이제 어떻게 보면 훈련하고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쇼티지가 뭐 짧게 해결되진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기업에 따라 가지고 매 분기 이렇게 보고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연도마다 보고하는 회사도 있고요. 이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버틀레 어떤 회사를 보게 되면 여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 있는 회사는 실제로 이게 뭐 꼭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어떤 이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회사들마다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잘 나오고 있는 것은 매 분기 이렇게 보고를 하는 곳이고, 그래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리고 자회사 정보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항상 기록 같은 거 남기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오늘 기록한 그 시기에 뭐 이 시가총액이랑 주가 같은 게 다 자동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런 것들 좀 추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인 건데, 항상 어떤 한 시간의 단면에서 우리는 종목 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얘가 더 나은지 제가 더 나은지,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뽑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계열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를 않아요. 이게, 그리고 오늘 공부한 거에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달 뒤가 되게 되면 오늘 공부한 거는 기억에서 좀 많이 사라지잖아요. 한 달 뒤에 알게 되는 기업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고, 이제 이런 약간 새로운 정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응하는 이게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억은 어쩔 수 없잖아요. 자꾸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록을 계속해서 남겨야지만 과거에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어떤 점을 좋게 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추적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 메모장을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회사 정보들 쭉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여기까지가 어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버틀러에서 가장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사업 정보들. 이 사업 정보들을 얼마나 깊이 파악을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이 사업 정보들 쭉 보고 이거를 반복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실적이 나왔잖아요. 실적이 이제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뭐 그냥 시장의 컨센서스 정도 나온 거죠. 컨센서스 정도 나왔고, 그리고 뭐 보시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를 보게 되면 막상 겁나죠. 겁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게 되는데, 이 주가를 오히려 없애버리고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왜 좋은지,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더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왜 좋아지고 있는지, 그럼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질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사업 정보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제가 약간 장기침이 남아 있어가지고 한 5분만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사업 정보까지 마무리했고요. 이제 다른 정보들도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정보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사업 정보를 시작하시면 되는데 사업 정보를 보려면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있어야지 더 많은 게 보이고 또 보면 볼수록 이제 그래서 하나의 기업을 꾸준히 두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살 기업을 찾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추적 관찰하는 기업들이 쌓이게 되면 그 중에서 뭐 횡단면 투자, 그러니까 종목 분산 투자를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딱 현재 시점에서 종목을 얼마나 많이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할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시간 분산 투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분산해 가지고 샀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목 간의 사고 팔고가 아니라 이 종목과 현금 사이에서 현금을 샀다가 이 종목을 샀다가 결국 시간을 두고 이런 시간 분산 투자를 하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 기업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 뭐 이제 탑다운 방식이냐 뭐 바텀업 방식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개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뭐 기업 분석을 하고 이런 뭐 그런 여력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탑다운이 맞을 것 같아요. 바텀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 중에서 어떤 좋은 기업들을 찾아내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 어떤 풀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거고, 그보다는 먼저 탑에서 좋은 산업, 좋은 카테고리 안에서 또 좋은 기업을 뽑아내는 게 훨씬 더 개인한테 맞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AI를 가지고 온 이유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산업은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요. AI 뭐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게 좀 리스크가 될 수는 있죠.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AI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거냐? AI는 정말 생존이거든요. 생존이다 보니까 뭔가 AI에 대한 투자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서야 AI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모두가 생존을 걸고 하는 지금 뭐 전쟁터죠. 어떻게 보면 전쟁터예요. 생존을 걸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AI가 가장 어떤 핫하다고 하긴 그렇고 가장 강한 섹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어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들, 에너지 섹터 기업들은 정말 너무 명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좋은 기업들을 어떤 탑에서부터 선택을 해가지고 골라서, 그리고 너무 많이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좋은 기업들을 선정해가지고 이 기업들을 오랜 기간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종목 분산하게 되면 오늘 뽑아낸 어떤 기업과 또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후 1년 후에 뽑아낸 기업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점들만 생기게 돼요. 점들만 많이 생기는데 이 계속해서 종목을 하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제 이런 선을 만들어 가야지만 인과관계가 생기게 되거든요.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게 되고. 근데 이런 점들만 계속해서 만들게 되게 되면 결국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성장할 수도 없고, 학습을 물론 시간을 많이 쓰겠죠. 그 보기 위해서, 정보들을 파악하고 하기 위해서. 근데 점들만 계속 시키다 보면은 오늘의 점과 1년 후의 점들이 연결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생기지 않는. 그래서 어떤 이런 좋은 기업들을 선별해서 꾸준히 추적 관찰하면서 또 이제 시장이 주는 기회들, 예를 들어서 뭐 3월달에 미국이랑 이란 전쟁은 정말 좋은 기회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내가 보고 있었던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었고 근데 가격이 비싸서 못 사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시장이 주는 기회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추적 관찰을 하려면은 이제 관심 목록 같은 게 아무 기업이나 넣고 이렇기보다는 조금 더 정말로 내가 이 기업을 오랜 동안 보고 싶다, 이런 기업들로 압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별표를 누르시면 이제 관심 기업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새 그룹 추가도 되고, 그래서 이제 뭐 AI라는 전 이제 관심 기업을 만들어 놨던 거고 여기에 추가를 해서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측에서 이걸 누르면은 관심 기업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내 관심 기업의 목록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내 미래의 수익률을 좌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걸 추적 관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관심 기업 목록에다가 또 뭐 6개월 후에 그때 어떤 또 스크리닝한 기업이 또 더해지고 계속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점들만 생기기 때문에
어떤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지속 가능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에 있어서 조금은 확률이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정보를 어느 정도 보고 나가지고 이제 재무 정보 같은 것도 쭉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재무 정보를 보려고 하면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이제 기본적인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뭐 4분기 누적, 분기, 연도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고요. 뭐 좀 길게 보고 싶으면 10년치를 보면 되고, 짧게 보려면 최근 거를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면 5년치를 보면 되고요. 버틀러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잠정 실적이 나왔잖아요. 뭐 실시간 처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잠정 실적인 경우에는 투명한 막대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매출액도 늘고 있고, 이 폭포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지난 분기에 비교해서 올라가면은 이제 성장이 있다는 뜻이 되고 내려가면 더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네, 이건 뭐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한동안 더 가속화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기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인지하기는 명확해요. 인지하기는 명확한데 무슨 얘기냐면 이번 딱 3개월치잖아요. 이 값이 이번 3개월치의 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노이즈가 있단 말이에요. 뭐 분기별 어떤 계절성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절성을 또 제거하기 위해서는 각 분기별로 연도별 분기 매출액을 보게 되면 각 1분기끼리 비교가 가능하고 여기 1분기끼리 비교가 가능하죠. 근데 보시면 지난 4분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하락했잖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작년 1분기랑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이 높아진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별로 좀 활용도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연도별 분기 매출액, 연도별 분기 영업이익이 있는 이유는 이런 계절성을 떼고 각 분기별로 비교해 보기 위함인 거고요. 그래서 4분기 누적을 보게 되면 이런 계절성을 제거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추이를 보기에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 구성을 보게 되면 전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매출액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YOY로 현재 이제 20% 정도 되는데 아마도 좀 더 가팔라질 거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이익률이 보시면 이제 매출액이 있고 빨간색 영업이익률 이제 8.8%, 뭐 아직까지는 뭐 한 20%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룸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익의 금액 자체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좀 더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좀 알아야 매출액 총이익, 매출 총이익이 뭐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매출 총이익이라는 거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란 말이에요. 매출 원가라는 건 이 제품을 만드는 데 든 비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변동비들이 많은 거고, 만드는 데 든 비용들을 빼고 났을 때 쭉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매출 총이익이.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이 판매 관리비라는 건 이 만든 제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데 더 드는 비용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약간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또 이 그래프들이 각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측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정말 할 게 많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죠. 4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근데 분기로 보면은 들쭉날쭉하잖아요. 이런 노이즈가 약간 이 시각적인 어떤 인지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분기 누적을 저는 많이 본다. 그러니까 이런 추이 같은 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지금 얼마쯤 되는구나 라는 게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 하나하나들을 보면서 이 그래프는 이런 뜻이구나, 이제 이런 걸 좀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근데 지금 이제 재무제표 강의를 하거나 하면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전체적인 걸 설명드리는 날이니까 일단 그거는 좀 제외하고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용률, 그다음 뭐 매출 원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회사의 그 비용들이 고정비 성격이 강한지 변동비 성격이 강한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매출 원가율이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매출 원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출액은 올라가는데 실제로 매출 원가는 좀 덜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매출 원가 안에도 어떻게 보면 그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매출액은 이렇게 올라가고 매출 원가는 덜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매출 원가 안에도
고정비적인 금액은 정해진 어떤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판매관리비가 변동비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보시면은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을 때 이 판매관리비율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이 회사의 어떤 그 재무제표상에서의 비용 성격들 이런 것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손익들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봐야 되는 내용은 이제 유형자산 이 회사 같은 경우 유형자산 베이스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공장이 있어야 되고 돌려야 되니까. 이제 서비스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유형자산이 훨씬 낮을 거고요. 무형자산 비중이 훨씬 높은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에서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어떤 이런 유형자산인지 무형자산인지 이제 이런 것들도 그 회사의 사업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자산 부채도 이 회사가 지금 재무 상황도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현금성 자산들, 금융자산들이 많이 있어야지 또 운전자본 투입도 쉬워질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계속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자산이 안 쌓이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더 많은 그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쭉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봄으로써. 근데 이제 그러려면 조금 더 그래프를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거는 좀 필요합니다. 운전 자본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매출 채권이 쭉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얘만 보면 그러니까 운전 자본 자체가 늘어나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출액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운전 자본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운전 자본 그래프의 매출액까지 같이 보여주면 조금 더 명확하겠네요. 이제 그 매출액의 어떤 효과까지 보려면 회전율을 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회전율 자체가 회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는 거는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 채권이 얼마나 쌓여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 회전율이 5번이다라고 하면 5번이다라고 하면 1년에 5번이 매출 채권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이 높을수록 실제로 매출 채권을 더 빨리 회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회전율이 쭉쭉 만약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운전 자본이 늘어나면서 회전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그래프를 보면서 이거 왜 그러지? 이런 의문이 드는 점들이 나오게 되면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문점들 파악하는데 그래프를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에서는 실제로 이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구조에 따라 가지고 캐펙스가 얼마나 필요한 회사인지 여기 보시면 이제 노란색이 캐펙스거든요. 자본 주출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이 파란색 결국에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우, 자유 현금 흐름이 생겨야지만 이 자유 현금 흐름을 가지고 주주한테 환원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자유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음이다라고 하면 결국에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주한테 줄 돈도 없어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자본 지출 부분 이 회사가 실제로 벌어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래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소프트웨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 지출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버는 돈 전체가 다 주주 환원이 가능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재투자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반도체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큰 캐펙스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캐펙스를 한 후에 자유현금 흐름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유형자산 베이스의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곧 캐펙스 투자가 미래의 어떤 또 성장의 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련 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펀더멘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의 차이는 뭘까요?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펀더멘탈은 기업에 대한 얘기예요. 펀더멘탈은 기업에 대한 얘기고 밸류에이션은 뭐냐면 시장에 대한 얘기예요. 주가가 들어가요. PBR, P가 프라이스잖아요. 그러니까 PBR이라는 건 뭐냐면 book value에 대한 주가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실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밸류에이션이고 펀더멘탈은 이 기업 자체예요. 이 펀더멘탈에는 시장의 평가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익성 지표들을 보게 되면 많이들 이제 워낙 다들 잘 알고 있는 지표 중에 이제 ROE라는 지표가 있죠. 이제 ROE가 높아야 좀 더 이제 자본 수익률이 높다는 뜻이 되니까
이런 이제 ROE를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이런 거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요즘에는 뭐 제미나이라든지 GPT 이용하면은 이런 거 워낙 잘 설명해 주니까 한 번씩 찾아보시면 ROE를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레버리지와 순이익률, 노란색이 총자산의 준율이 노란색, 빨간색이 순이익률이죠. 순이익률 이 세 개의 어떤 부분으로 나눠주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곱이 ROE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회사의 ROE를 높여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어떤 건지, 그래서 지속 가능한 어떤 고수익성을 달성하려면 결국에 순이익률이 높아야지만 가능한 ROE가 높아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ROE PBR 그래프가 굉장히 재밌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ROE PBR 그래프가 키워서 한번 볼게요. 너무 크네요. 잠깐만요. 정출해서 이렇게 이렇게 봐야겠다. 잠시만요. 네, 이 ROE PBR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ROE는 이 X축이죠. ROE는 펀더멘탈이에요. 기업이에요. 기업. Y축 PBR은 뭐예요? 시장의 평가예요. 그래서 X축은 펀더멘탈, Y축은 평가예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X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Y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X축 ROE가 높아질수록, 펀더멘탈이 좋아질수록 시장의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 연도로 바꿔서 한번 볼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10년치를 한번 볼까요?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여기까지 와 있어요. 보시면 ROE는 13.3%고 ROE가 높아졌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의 평가는 더 좋아졌죠. PBR 1배 정도에서 1배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죠. 1배 정도에 머물러 있던 회사가 지금 순식간에 2023년도에 1.3에서 2024년도 말에 2.6, 지금 2025년도 말까지 6.7까지 올라왔어요. PBR이 시장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표가 5배가 올라간 거죠. 1.3에서 6.7까지. 네, 2년 내에 걸쳐가지고. 그 전에 어땠어요? 보시면 시장에서 이 회사에 대한 평가는 ROE가 6%와 12%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동안 별 차이가 없죠. 계속 그냥 1배와 2배 사이에서. 이 회사의 그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의 폭은 크지만 시장에서 이 회사에 대한 평가의 폭 자체는 굉장히 작았다는 뜻이에요. 사이클 회사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사이클 회사들을 보시게 되면은 ROE의 변화는 이렇게 넓지만 이 시장의 평가 자체의 어떤 변화율은 높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그 반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주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 그 고퍼에 사가지고 저퍼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들 사이클에서 하는 얘기랑 이제 일맥상통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는 좋아졌는데 이제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떨어지기 시작하고 쭉 이제 회사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유지가 돼요. 또 회사는 이제 최악의 케이스인데 주가는 픽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회전형으로. 이런 사이클 회사의 특징은 이제 이렇게 납작한 사각형, 타원형을 만드는 거고요. 또 성장형 회사들 같은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대각선 상위에서 존재해요. 결국에 ROE, 성장형 회사들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과 시장의 평가가 좀 비례하는 형태가 나타나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이클 회사들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다가 2023년까지,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성장형 회사로 판단을 하고 시장이 쭉 대각선을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사이클이 다시 뭐 그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원위치 하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이 회사가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성장형 회사로 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 대각선 상에서 아주 좁은 영역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 기업들 보실 때 그 기업의 특징에 맞게 한번 요 판단해 보시면은 그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 회사들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낮은 어떻게 보면 그 PBR이 낮고 ROE가 낮은 부분에서 투자를 해서 반대로 이제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 우측으로 가는 중에, 결국 PBR은 이미 올라가 있는데 그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이제 별로 반응이 없는 이런 선에서 파는 이제 이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ROE PBR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의 관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자본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GP over A라고 하면은 gross profit, 이 총자산, A는 에셋이고요. 총자산 대비 gross profit, 매출 총이익. 그러니까 자산 전체를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그 매출 총이익을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이런 이제 지표들이 궁금할 때는 여기 물음표 있죠. 물음표를 딱 눌러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돼요.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이 지표들의 의미를 알아야 얘가 뭐구나, 어떻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버틀러가 정말 더 쉽게 뭔가 설명을 드리고 더 쉽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게 보이게 되고, 또 더 많은 게 보이게 되면 도움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약간 그 버틀러 사용자분들 중에서 이제 팬들도 많이 생기는 반면에 이제 좀 처음부터 이제 소개를 받고 왔는데 뭘 봐야 되는 거야, 이런 분들도 꽤 사실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든 좀 더 설명을 좀 더 쉽게 해드리고, 그래서 이런 컨텐츠도 좀 제공을 하려고 앞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런 물음표 있습니다. 물음표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들을 설명을 해놨으니까 열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익률, 이익이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이익률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아직 그 변화는 안 보이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성, 이제 이게 이제 가치 투자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성장 가치를 너무 이제 낮게 보는 경우들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업들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약간 존재 가치조차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이제 포화되고 하게 되면 이제 번 돈을 가지고 다 주주환원을 하고 이럴 수가 있겠지만, 기업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가 성장이 되어야 하는 건 맞고, 특히나 또 주식의 관점에서는 장기간 성장하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성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더더욱이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 어떤 자본 수익은 올리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성장성 부분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이 EPS 그로스 PER도 아까 ROE PBR과 좀 유사한 그래프예요. EPS 그로스 뭐예요? 그 순이익 성장률이 X축, 펀더멘탈이죠.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에요. 그리고 이익의 질이라고 있어요. 이익 성장의 질. 이익의 질에 따라 가지고 PER 이 얼마나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되겠죠. 그래서 뭐 성장주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이익 그로스가 커질수록 PER이 높아진다고 보면 되고, 그 사이클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EPS 그로스랑 그 PER 좀 반비례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 자체가 다르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복잡하면 연도로 보시면은 편할 거고요. 네. 그리고 안정성에서는 뭐 부채 비율, 이동비, 이건 안정성 쪽은 사실 주식 투자자한테 그리고 좋은 기업을 투자한다고 하면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정말 좀 한계 기업들, 안 좋은 기업들 뭐 이렇게 볼 경우에는 조금 유의미하게 봐야 되겠지만, 뭐 좋은 기업들 투자할 때, 그리고 만약에 투자 경력이 많지 않고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이 높지 않다라고 하면, 정말 저는 그 투자의 대상 자체를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이라든지 좀 대형주 위주로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보들, 그리고 이런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것들도 많이 있는 회사들, 그래야지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참 이제 실력이 쌓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선들이 큰 회사들로부터 선이 쭉쭉 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 차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안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고 깊이 있는 인사이트가 있지 않으면, 작은 기업에 남들이 모르는 뭔가를 나만 안다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착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소외받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이미 알지만 그냥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가치 자체를 몰라서 소외받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소외받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뭔가 남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정보를 찾아다니고 이런 경우들이 좀 흔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고액의 어떤 정보 이런 방들 찾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근데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나한테 그런 정보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미 다 아는 정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처음에 회사들을 투자할 때는 코스피 200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이라는 얘기는 물론 거기 안에는 좀 안 좋은 회사들도 섞였긴 해요, 간간히. 근데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검증받은 경쟁력 있는 회사들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좀 내공을 쌓고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교보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지난 한 4, 50년 동안 정말 수만 배, 수십만 배 수익을 준 회사잖아요. 이 회사를 뭐 작게라도 투자해가지고 지금 한 420만 명의 주주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주주 하나의 주주 정보를 보면은 소액 주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즘 좀 줄었어요. 이게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주가가 오르면 좀 많이 파는 편이고 그래서 기관들과 외인들은 프라이스 메이커가 되고 개인들은 프라이스 테이커가 돼요. 그러니까 기관들과 외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거나 팔고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르면 좀 팔고 내리면 사는 이런 성향들을 가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좀 주주수가 줄었는데 어쨌거나 작년 말 기준으로 420만 명이거든요. 이 삼성전자로 시작하는 게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어떤 예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는 기업으로 삼성전자만큼 좋은 기업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공부를 시작해서 그리고 투자도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실력이 쌓이면 내가 나만의 관점이 생기고 볼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가 생겼을 때 작은 기업들로 확장을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효율성 부분에서는 뭐 얘도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참고할 정도. 그러니까 회전율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뭐 갑자기 올라가거나 했을 때 어떤 이유가 뭘지, 회사에 어떤 뭐 이상 징후가 있는지 이 정도 판단하는 정도 보면 되고 뭐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교과서를 보면은 뭐 얼마 이상 되면은 좋고 얼마 이상 아니면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업계의 경쟁자들 또는 내 자신의 과거랑 비교해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의 과거와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래서 이 뭐 영업 순환주기, 현금 회전일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이해가 필요해요. 얘가 뭘 의미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오늘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이죠. 밸류에이션은 이 회사의 펀더멘탈,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와 주식을 좀 따로 봤을 때 회사라는 건 이 펀더멘탈 코어고 주식이라는 건 이 회사를 거래하는 어떤 수단인 거잖아요. 증서, 어떤 법적인 증서가 될 텐데 이 증서가 이 기업을 얼마나 평가해주고 있는지를 비교해주는 어떤 지표들이죠. PBR은 이 회사의 자산가치, 순자산, 그러니까 자본가치 대비해서 비율이 될 거고요. 여기도 이제 헷갈린다 싶으면 여기 물음표 열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보시면 이제 여기서도 좀 지금 사이클 삼성전자를 다시 볼게요. 이게 지금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성장 회사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게 뚫고 올라왔는데 과거를 보게 되면 사이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밴드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시장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이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뭐 PBR 0.5에 사가지고 PBR 2에서 팔고 PBR 뭐 1에서 샀다가 PBR 2에서 팔고 결국에 사이클은 돌고 돌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 보면 뚫고 나왔어요. 다 이렇게 뚫고 나온 거예요. 이게 과거와는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 조심해야 된다. 뭐 이번은 다르다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확률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번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이랑 또 다른 부분은 정말 AI라는 이 뭐 진짜 인류를 바꿔놓는 어떤 이런 변혁이라는 게 지금 등장한 시기고, 이 AI의 인풋이 전기거든요. 전기가 결국 전자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가 인풋이 많이 들어가면은 아웃풋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 이 인풋을 만들어내는 전력 기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밴드 자체를 뚫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밴드가 지금 평행 이동을 하고 있는 거냐,
평행이동한다는 뜻은 이 밴드의 어떤 높낮이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가게 되는 건데 다시 이렇게 떨어질 거냐라는 이제 이 고민 같은 것들을 하려면 이전까지 봤던 어떤 이 사업에 대한 고민들,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를 이제 빼고 보게 되면 이게 뭘까요? 이 빨간 선이 순자산이에요. 여기 이 순자산이 쌓이는 각도, 그러니까 순자산이 이렇게 주주의 자본이 쌓이는 속도가 될 거예요. 이건 자본이 쌓이는 속도에 대해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볼 수가 있겠죠. 네, 껐다 켰다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주당 순자산이 이렇게 꾸준히 쌓이고 있는 거죠. PSL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해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밸류에이션을 보여주는 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이거는 좀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예외적인 상황을 어떤 과거의 시선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게 진짜로 어떤 새로운 세상으로 볼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 평가 자체가 이 그래프를 보는 자체도 달라지겠죠. PER은 순이익 대비해서 시장이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지금 모든 게 지금 뭐 이전의 어떤 공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이제 나는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나는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회사를 뭐 투자를 할지, 아니면 너무 비싸다 포기를 할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오늘 하루 잠깐 뭐 30분 보고 1시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얘기는 사실 아닌 거죠. 꾸준히 최소 뭐 몇 달씩 이렇게 좀 두고 보면서 정말로 좋은 회사인데 너무 비싸, 그러면은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기회를 줄 수도 있으니까. 아니 너무 비싸,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거고, 투자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전에 공부는 하고 알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알고 봐야지만 판단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밸류 지표는 좀 전에 이 밴드를 조금 다른 형태로 만든 거죠. 이 밴드 자체를 어디 안에서 움직이는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전까지는 뭐 최대가 3, 4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PBR 뭐 13, 14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가 최고점이냐, 항상 그 의문이 생길 거예요. 만약 2년 전으로 돌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이때 PBR이 3.6 이렇게 됐을 때 너무 비싸, 과거 대비해가지고 과거는 맥스가 2배였는데 이게 말이 돼? 그래서 다음 분기가 되니까 쭉 떨어졌어요. 내가 맞았지. 그치만 어땠어요?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만 가지고 말이 안 돼,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12배, 13배. 과거랑 비교하면 말이 안 돼. 뭐 말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미래에 이게 100배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 라고 하면 지금도 싸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이 현재 PBR이 어떤지, 이 밸류에이션이 어떤지에 대해서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회사가 비싸다, 싸다라는 얘기를 할 때 단순히 PBR 수치가 얼마다, PER 수치가 얼마다는 걸 가지고 비싸, 안 비싸, 뭐 PER이 100배야, 말이 안 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PER이 5배야, 그래서 너무 싸. 근데 만약에 이 회사의 내년에 이익이 반동강이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PER이 10배가 되죠. 이 회사의 PER이 지금 100배예요. 근데 내년에 이 회사가 이익이 4배가 돼요. 그러면 25배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PER 수치, PBR 수치만 가지고 비싸다, 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밸류 트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밸류 트랩은 뭐냐면 PER이 뭐 3배, 4배라 가지고 싸다 생각해서 산 거예요. 근데 내년에 됐는데, 내가 1년을 두고 있었는데 내년이 되니까 이익이 3분의 1 토막이 나가지고 PER이 뭐 3배이던 게 10배가 되고 5배이던 게 15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밸류 트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주가는 오히려 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지표, 밸류에이션을 먼저 보지 않고 펀더멘탈에 대한 고민이 먼저다. 펀더멘탈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 회사가 내년에 어떻게 될까? 뭐 팔란티어가 이제 그 대표적인 기업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이 항상 뭐 200배 뭐 이런단 말이에요. PER이 200배씩 이렇게 되는데 매년 2배씩 그러니까 이익이 2배씩 이상씩 성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장성을 보게 되면 지금 사이즈에서도 매출액이 2배씩 올라가고 있고, 여기 재무정보에서 성장률을 한번 볼까요? 매출 성장률이 작년 기준으로 56%였죠. 뭐 이익은 뭐 80%, 100%씩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PER이 올해 지금 현재가 100배였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이 되면은 이게 50배가 되고 또 2년이 지나면 25배가 된다라는
가정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수치, 그러니까 저도 이 어떤 이 트랩, 제 생각 속의 트랩에서 빠져나오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단순히 PER이 높기 때문에 이 회사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학습하지 않고 이랬던 게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좀 깰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밸류 지표들 쭉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래서 현재 과거 대비해서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미래 생각했을 때도 비싸냐 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주당 지표들은 이거는 좀 펀더멘탈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제 주가와 비교했을 때 이런 주당 지표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이익이라든지 자산은 쌓이고 있었는데 주가는 사실 늦게 반응했죠. 이 회사를 계속해서 사이클 회사로 봤기 때문에 네, 어차피 꺾일 거니까 밸류를 높여줄 수 없어, 이런 게 컨센서스였던 게 한순간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표 비교에서는 뭐 주가랑 자산 비교 이런 것들 이제 해볼 수 있어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즘에는 뭐 주주화는 워낙 중요해졌죠. 배당과 자사주 부분. 이제 이 배당을 보면은 또 이제 이 회사가 현재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좀 그 클루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 회사 스스로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보시면 이제 2023년도에 확 올렸죠. 이제 그동안 그 전까지와 비교했을 때 이 레벨 자체가 확 올라간 거예요. 네, 확 올라갔고 보시면 회사가 이제 좀 올려줘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정도 확신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배당이라는 거는 올렸다가 낮추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회사 입장에서도. 왜냐면 어떤 주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그 주가가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부담스러운 게 되기 때문에 이 배당을 올릴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회사 입장인 거고,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두 배가 넘게 올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회사가 업황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뭐 대략 한 30%, 40% 정도를 순이익, EPS 주당 이익 대비해서 30에서 40% 정도를 그 배당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걸 봤을 때 이제 지금 올해 버는 돈이 더 높아졌을 때 이제 또 배당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 캐시플로우, 캐펙스가 되고 난 이후에 남는 돈이 있어야, 현금이 있어야 배당을 줄 거 아니에요. 현금이 아니라 뭐 매출 채권으로 배당을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현금화가 돼야지만 이 현금을 가지고 배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일수록 고배당 어떤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캐펙스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배당을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그러니까 고배당을 기대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떤 업황에 대한 시그널 정도 보는 상태로, 그러니까 기업에 따라 가지고 좀 이 그래프를 볼 때도 그 기업의 특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약간 달리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배당주로 접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회사를. 근데 제가 보시면은 이 회사가 이제 2023년도에는 심지어 4%에 가까운 배당률을 기록한 거죠. 그때는 이제 주가도 낮았던 거고, 네, 회사는 되게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보고 또 진입점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잉여현금 흐름과 순금융자산을 같이 둔 이유는 배당을 주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서호전기라는 회사를 한번 볼까요? 일단 이제 배당의 관점에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회사인데, 보시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버는 족족 배당을 줘요. 배당을 주는 게 이 회사 이제 물론 캐펙스 투자도 일부 있긴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메인이다 보니까 이런 현금 흐름 자체가 좋고요. 보시면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항상 좋은 편이고, 금융자산도 항상 좀 쌓여 있고, 배당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죠. 네, 올려줬고, 그러니까 돈을 벌면 그만큼 주는. 그러니까 작년에 좀 과하긴 했어요. 6,000원을 줬는데 뭐 지금 주가 기준으로 13% 정도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12.66%잖아요.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냐라는 판단을 해보려면 결국에 이제 이 회사의 지속 가능한 EPS 순이익 레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작년에 준 배당금이 배당금 총액이 270억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1년 그 수익 뭐 1년 그냥 그 순이익 정도가 한 150억 정도라고 보면은 이 270억을 매년 주긴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뭐 100억에서 150억 정도를 지속 가능한 배당 금액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략 얼마 정도 주당 줄 수 있는지 대략 뭐 한 2, 3천 원은 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뭐 5%에서 6% 정도는 꾸준히 줄 수 있겠구나. 이게 이 회사를 배당으로 바라볼 때, 그러면 이 회사의 어떤 그 주가의 그러니까 그 하한선 정도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뭐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좀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도 조금 달리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자사주. 뭐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자사주에 대한 어떤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는 않은데, 삼성전자 보면은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자사주 보면은 지금 이 자사주 취득 처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래를 매일매일 보여주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보여주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자사주 이제 공시가 있었던 게 3월 달에 공시가 한 번 있었어요. 3월 17일이었나? 여기 직접 취득 처분 3월 18일 날 이제 취득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목적은 주식 보상, 임직원 주식 보상을 위해서 7조 원을 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7조 원을 사겠다라고 하고 나서 이거를 매일매일 이제 거래하는데, 그 매일매일 거래한 내역이 여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거래 내역이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이제 매일매일 거래되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얼마만큼 사겠다라고 한 게 99% 거의 100% 끝난 거예요. 이번 그 자사주 매입하겠다는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뭐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라고 하면 매일매일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실제로 자사주를 매입 중인 회사를 한번 보게 되면 HD건설 여기 보시면 오늘 4,000주 취득했고 내일 3,800주, 여기 보시면 알림으로 나와 있죠. 내일 3,800주 취득 예정이다. 이런 것도 정보를 다 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취득 진행 상황은 한 40% 정도가 이번 차수에 그 사기로 한 내용 중에서 40% 정도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고요. 이 회사도 꾸준히 사고 있죠. 이렇게 한 번씩 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회사의 자사주를 통한 주주하는 내용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현황을 알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계속 소각을 하면서 없애고 있는 거고, 올해 얼마 전에 주식 소각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시면 3월 30일에 이제 공시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공시 소각 예정인 4월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분기로 보시면 이제 6월 말이 되게 되면 4월 2일에 소각을 한다고 했으니까 1분기까지는 아마 그 자사주가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올 거고, 2분기 때는 또 제거돼 사라져서 없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 회사가 얼마나 그 주주환원의 진심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리고 투자 수익률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뭐 주가 수익률이 제일 크겠죠. 올해 이제 2026년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이 회사가 지금 삼성전자 있고 S 일렉트릭으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작년 말부터 봤을 때 2배 올랐네요. 벌써 2배가 오른 거고,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소스가 배당 수익률이 있겠죠.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배당 수익률이 크진 않은데 배당 수익률이 큰 회사를 보면 이제 좀 이게 유의미한 자리를 차지하죠. 여기에 이제 자사주 소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은 예전 같았으면 자사주 매입 자체는 사실 조금 큰 의미는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뭐 상법 개정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하면 의무적으로 소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사주를 소각한 만큼 주주의
이 어떤 자본 비율이 커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이제 자사주 소각률도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왼쪽은 내년에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의 이 회사를 보유했을 때 수익률,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거는 얘를 지수화한 거예요. 꾸준히 이제 2015년을 100으로 했을 때 꾸준히 들고 있었으면 현재 수익률이 어떻게 됐을지. 이거는 이제 주가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을 모두 합해서 그 복리로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정보에서는 다시 LS 일렉트릭으로 와서 주주정보에서는 이 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소액주주가 계속 조금씩 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이제 매 분기 발표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좀 제대로 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4분기 때 점프하고 있죠. 2, 3분기는 똑같이 쓰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바뀌고 있는데 그걸 매 분기 보고하지는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대주주가 대략 50% 정도 가지고 있고 소액주주는 40% 정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표로 보시면 대주주가 누군지, 그리고 이런 5% 그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누가 있는지, 국민연금이 한 10% 가까이 9.38%를 들고 있네요. 네, 이런 정보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틀러가 대부분은 기업 정보예요. 펀더멘탈 정보인데 이제 요 주식 정보도 매매, 그러니까 주식에 관련된 정보들도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는 건데, 보시면 주가 정보는 좀 약간 톤 다운을 약간 일부러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어떤 그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분봉, 일봉 같은 것도 이런 막대로 안 해놨는데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의도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충분히 그 다른 정보들이 갖춰진 상태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굳이 주가를 보기 위해서 HTS를 안 봐도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그 고도화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네, 그래서 일봉, 주봉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무슨 그래프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봉 그래프로 이제 그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간별 수익률도 볼 수가 있고 시가총액의 변화와 거래량의 변화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최근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LS 일렉트릭이 5대1 주식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 자체는 확 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거래대금도 좀 늘었죠. 거래량은 5배 이상 는 거고, 거래대금도 과거에 비하면 조금 는 편이고요. 이거를 이제 주별로 월별로도 볼 수 있고요. 투자자별로 보게 되면 이제 요게 좀 재밌는 또 그래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별로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현재 가장 최근을 보게 되면 이 녹색 줄이 외국인, 주황색이 기관, 파란색이 개인인데 개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고 외국인은 좀 팔고 있고, 그 기관은 약간 이제 좀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은 프라이스 메이커, 개인은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른 케이스네요. 주가가 오르는데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팔고 있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약간 특징적이다라고 하면 메모하면 돼요. 메모. 외인 기관 매도 vs 개인 매수. 네, 이런 것도 적어놓고 보면서 의미가 있다 싶은 것들은 계속 적으면서 좀 기록을 남겨두면 좋고요. 왜 그럴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한 단계 더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땠을까? 봤을 때 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어떤 드라이버는 기관이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 그렇죠? 기관들이 쭉 주가랑 맞춰가지고 사왔고, 근데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좀 많이 샀네요. 많이 샀고, 네, 이런 것들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물론 대형주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투자자별 어떤 이런 거래 내역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지켜보는 회사 중에 하나 토탈소프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한번 보면은 되게 작은 회사예요. 600억짜리 회사인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기관들이 좀 사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좀 뭐지? 왜 그럴까? 이제 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기관이 매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에 내용들을 이렇게 더 쓰면 좋겠죠.
언제부터 뭐 그러니까 기관 지속 매수가 들어왔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또 다른 소스들 쭉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 이유들도 생각해보고 생각난 게 있으면 어떤 이유일까, 어떤 이유가 있다, 뭐 이런 것들 기록 남기고, 네,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런 회사는 너무 작은 회사고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특별히 좀 거래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하지 않는 회사인데 지금 좀 상당 기간 동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예요. 모든 데이터들이 어떤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기보다 그 기업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네, 이런 거는 조금 오랜 기간 동안 좀 쌓여야 되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해요. 많이 들여다보면서. 네, 그래서 주식 정보 중에서 이제 투자자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봤고, 내부자 거래, 내부자들은 이 회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최근에는 거래가 굉장히 뜸한 상태인 거죠. 과거에는 사고팔고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내부자에는 물론 이제 임원들이라든지 임원들도 있지만 보시면 여기 한번 볼까요? 얘는 이제 주식 분할로 인한 그 변화이기 때문에 거래는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요. 여기 그래프에는 어떤 나타나 있지 않죠. 근데 이전에 보게 되면 보면 이제 대주주가 사고 판 내역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임원들이 사고 팔았던 내역들이 쭉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려나? 내부자거래 보면 삼성전자는 꾸준히 이렇게 있어요. 뭐 삼성전자는 이제 임원들이 많이들 보유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이제 정말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 임원이 됐다는 얘기는 정말 그 업에 대해서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런 트레이딩도 잘해요. 쌀 때 많이들 사고, 이제 좀 오르면 지금 좀 팔고 있죠. 오르니까 좀 팔고 있고,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부자들의 누적 그 현황도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5% 보유주들이 혹시 이제 거래 내역들이 있으면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이나 그 대주주겠죠. 네, 국민연금과 대주주 이렇게 눌러보면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번씩 보는데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때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공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이런 보통 기관들일 거, 기관이나 외인들일 거고, 정말로 강한 컨빅션이 있을 때 아니면 공매도는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주가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도 보시면 주가는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공매도가 별로 없잖아요. 뭐 그만큼 이제 어떤 주가 하락에 대한 컨빅션은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회사를 보다가 공매도가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하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내가 모르는 어떤 안 좋은 점들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볼 필요가 있는, 네, 뭐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발행 정보에서는 이 회사의 발행 주식수, 이번에 이제 그 5대1 주식 분할하면서 숫자는 늘어났죠. 네, 이제 과거에 어떻게 되어 왔는지. 그래서 이제 자사주를 계속 매입하고 소각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이 발행 주식수가 꾸준히 줄어들어요. 이때 이제 50대1로 분할해서 높아졌던 거고, 이제 자사주 소각하면서 줄어들었고, 네, 이런 이제 그 모습을 보이고, 메리츠 금융지주 볼까요? 이렇게 자본 확충하면서 늘릴 때 외에는 계속해서 줄어들죠. 이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통해서 또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다양한 정보들, 그러니까 궁금해할 만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 증권사 리포트는 저는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내가 직접 뭔가 회사를 분석하고 이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말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컨센서스는 이제 이 증권사 왼쪽에 보면은 증권사 리포트 이렇게 요약된 내용이 쭉 있거든요. 이제 얘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리포트에서 예상 실적들을 그 빼가지고 평균값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예상 실적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연도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상 실적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이제 그 두 번째 연간 매출액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대한 매출액 컨센서스와 2027년도에 대한 매출 컨센서스, 이게 이제 월별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까지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높아지는 게 보이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아마들 많이들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증권사 리포트, 요약 리포트, 아까 그 채팅에서도 원본 보여달라 이런 말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라이센스 사실 이슈가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저희가 좀 더 커가지고 협상력을 가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원문까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뭐 장기적으로 꼭 해결을 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 리포트 요약해 놓은 내용들은 되게 뭐 AI를 이용해서 요약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뽑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요약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 요약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이 점들을 이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증권사 리포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 보니까 내가 직접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과 인사이트가 없으면 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런 큰 기업들 같은 경우, 뭐 특히 삼성전자 이런 중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워낙 이 증권사 리포트들이 잘 커버를 해주니까, 네, 이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 보고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IR 자료, 증권사 리포트, 얘네들만 꾸준히 읽어줘도 제 생각에 한 3개월, 6개월만 어떤 회사에 대해서 꾸준히 읽는다,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이제 투자를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네, 계속해서 추적 관찰, 관심 기업에 넣어놓고 뭐 뉴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쭉 보면서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게 보여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이 아마 그래프에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것들이 이제 내가 다른 기업을 볼 때도 딱 이게 이 뜻이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게 될 거고, 근데 그게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허들일 수 있어요. 이 어떤 한 계단을 넘어야 되는 거죠. 얘네들을 꾸준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 보고서들을 보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자꾸만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 버틀러를 평생 그 투자할 분들, 그러니까 이 주식 자체를 뭐 단기간에 내가 뭐 1년 동안 내가 진짜 인생 바꾸겠다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목표가 아니라, 꾸준히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주식 투자를 할 텐데, 주식 죽을 때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보게 되고 이게 쌓여야 돼요. 근데 점만 찍다 보면은 5년 후, 10년 후가 돼도 계속 점을 찍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투자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투자 기간은 아마 5년, 10년 되셨어도 어떤 이런 선이, 어떤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선이 연결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는 점만 찍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선을 이은 회사들이 몇 개가 쌓이게 되면 5년, 10년 후에는 점점 더 좀 더 편해지고 더 많은 게 보이게 되는, 네, 그런 상황들이 올 거다. 그래서 버틀러는 어떻게 보면 그 추적 관찰하는 용도로 계속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까지 했고, 네, 그래서 이 뭐 투자하고 있든 투자하고 있지 않든 계속해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만약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면 더더욱 필요하겠죠. 이거는 뭐 머스트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투자를 하면서 그쵸, 내가 투자한 기업의 어떤 보고서 같은 거 정도, 물론 뭐 주중에는 바쁘다, 주말에 잠깐 시간 내면은 1시간이면 이거 다 팔로우업 될 거거든요. 여기서 쭉 보면은 그 주에 나온 거 몇 개 있으면 한번 읽어보고, 뭐 원문이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찾아볼 수 있는 뭐 경로들이 있으니까 그 증권사에 가서 본다든지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비교라는 탭이 여기 쏙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을 보다 보면 뭐 항상 따라 나오는 회사들이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일 거예요. 이제 이런 회사들을 중공업, 네, 같이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뭐 월별로 보고, 이제 뭐 재무 정보부터 볼 수 있겠죠. 매출액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제 스케일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은 현대일렉트릭이 조금은 낮다라고 했을 때 우측으로 축을 바꿔가지고 보면 되고, 뭐 이걸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눈을 누르면 껐다 켰다도 돼요. 네, 이런 것들 하면서 비교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실적이 이제 올라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 파란 색깔, 그러니까 이제 요게 파란색이 LS 일렉트릭이고요. 그 주황색이랑 녹색이 효성중공업인데 영업이익으로 볼까요? 보시면 이제 훨씬 더 가파르죠. 주황색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그리고 이제 LS일렉트릭은 조금은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반영되는 게 이제 뭐 일별, 주별, 월별로 볼 수 있는데 수익률로 보면 더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5년치를 보게 되면 보세요. 주황색 효성중공업은 5년 동안 보시면은 잠깐만요. 주황색이 현대일렉트릭이 그러니까 46배 오른 거죠. 47배.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42배. 그러니까 LS일렉트릭은 기껏해야 15배 올라온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근데 이제 이게 최근 1년을 보게 되면 좀 약간 역전이 이제 시작되는 게 보여요. 효성중공업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이 LS일렉트릭이죠. 이제 현대일렉트릭이 약간은 주춤한 상태. 이제 이런 거는 어떤 캐파의 확장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판매하는 제품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판단하는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경쟁사 비교라든지, 나중에 이제 여기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기업 비교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본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를 바로 디폴트로 같이 넣어놓고, 지금 LS일렉트릭에는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을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디폴트로 넣어놔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쭉 그 어떤 그 개별 기업에서의 이 탭들은 봤고요. 삼성전자 한번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 관심 목록에 넣어놓고 꾸준히 봐야 되는 회사. 이 회사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기회를 줄 회사예요. 뭐 꾸준히 들고 있어도 괜찮을 수 있고, 꾸준히 들고 있지 않더라도 뭐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하면 5년에 한 번씩 이런 사이클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 평생 평생 지켜봐야 되는 회사인 거죠. 우리의 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잖아요. 반도체에 워낙 자료들도 많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아요. IR 자료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 회사도.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네,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회사고, 여기 실적 내역을 보면은 이 자료들 다 있습니다. IR 자료들.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사업의 내용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경우는 사업의 내용은 패스하고, 이제 이런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이런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면 좋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 있는 게, 이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네, 주주 환원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되게 좋은 내용일 수 있고요.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또 그 환원하겠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까 뭐 AI의 어떤 계층 얘기할 때 칩 레이에 있는 대표적인 회사잖아요. 엔비디아.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생성형 그 AI에서 가장 뭐 독점을 하는 어떤 기업이 있다고 하면, 이제 에이전트 AI에서는 메모리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에이전트라는 말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생성형 AI는 어떤 챗봇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그냥 질문하면 답 주는 정도. 에이전트는 뭐냐면, 뭐 스포츠 에이전트들이 뭐예요? 대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만드는 뜻은 뭐냐면, 나를 대신할 기계들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대리인들을 만드는 얘기이기 때문에 액션까지 취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컨텍스트, 그러니까 문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러니까 뭐 AI를 전기를 인풋으로 해서 토큰을 아웃풋으로 낸다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토큰들을, 어떤 데이터들을 토큰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에 대한 데이터,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가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초에 오픈 크로우 네, 이런 애들 이제 나오면서 에이전트가 막 떴죠. 그 클로드랑 해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메모리 쪽 쇼티지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의 변화들을 이해를 해야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옳은 게 옳은 거냐 정말로 이게 버블이냐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이건 그러니까 제 의견은 저도 사실 뭐 이런 메모리 전문가가 아니지만 아직까지 시작이다. 시작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뭐 200조, 300조 얘기하는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가지고 1000조 원 이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은 과연 이게 비싼 거냐? 둘이 합쳐서 2000조가 안 되는 상황인 건데, 네, 그러면 또 싸게 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지만 회사가 비싸다 싸다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LS 일렉트릭을 얘기하기 위해서 좀 뭐 긴 얘기들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아직 버틀러에 대해서 지금 정보 데이터들만 얘기를 했고 기능들은 좀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이런 관심 기업들 등록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 보유 기업 포트폴리오 관리 기능도 지금 사용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포트폴리오 관리 기능. 지금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는 오늘 뭐 보여드리려고 여기에 그냥 임의로 넣어놓은 거니까 그냥 뭐 제 개인 포트폴리오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들을 또 계좌가 여러 개일 수 있고 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그룹핑해서 볼 수 있고 되게 편리한 기능이니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면은 여기 이제 전체 기업에 미국 기업도 좀 있어요. 미국 기업은 한 200개 정도 지금 약간 그 파일럿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좀 자동화를 해야 전체 기업을 제공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반자동 형태라 가지고 아직 뭐 8,000개 전체를 자동화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스크리너가 있어요. 스크리너 여기 메인 화면에 보면 스크리너를 보면은 버틀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펀더멘탈 정보들을 이용한 필터들 한 100여 개 있는 필터들을 이용해서 뽑아볼 수가 있고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써보시면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건 기능들이니까 네, 오늘은 이제 요 어떤 정말 핵심적인 데이터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걸로 지금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 얘기를 다 한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종목 분산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나래비 세우기 뭐가 더 좋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음번에는 어떤 게 더 좋을까 해서 이렇게 교체 매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싶은 게 정말로 내가 이게 선이 연결되고 있느냐 인과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 투자와 이 기업에 있어가지고 인과관계가 이런 인과관계들이 생기려고 하면 원인과 결과가 생기려고 하면 결국에 시간을 두고 꾸준히 이 점들이 이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선으로 연결돼야지만 인과관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록을 해야지만 이 기억이 희미해지는 걸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에 대한 고민 이전에 기업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뭐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제 투자는 항상 나는 공부하고 내가 기업을 공부하고 투자는 내가 하는 거고 매매는 시장이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만들어준다는 뜻은 이게 결국에 추적 관찰을 해야지만 이런 기회들을 만들 수 있는 거고 현금이 어느 정도 보유가 되어 있어야지만 좀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간 교체 매매를 항상 고민하기보다는 현금도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을 해서 주식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현금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주식을 판다라기보다 현금을 산다. 그러니까 좀 너무 과열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현금을 좀 사놓고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이제 그동안 지켜봐오던 것 중에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 어떤 이런 큰 이벤트 있잖아요. 이번 3월에 그 미국과 이란 전쟁 같은 경우가 예상치 못했던 큰 이벤트였잖아요. 한 10% 이상 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럴 때 이제 어떤 그동안 어떤 그 지켜봐왔던 것들 좋은 것들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사실 그때 조금
더 많이 늘렸어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에 좋은 기업이 뭔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기업들, 좋은 기업들이 이게 너무 많아도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고 정말로 압축해서 이제 이 관심 종목에 넣을 때부터 고민을 많이 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많다라고 해가지고 수익률이 수익률이 높아지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좋은 섹터에서 결국에 좋은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버틀러는 아마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아마 1억 정도까지는 원금이 포함되면서 뭐 쭉 수익이랑 더해져가지고 1억까지는 좀 올라오실 텐데 이제 그때부터는 아마도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뭔가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쌓아온 게 있고 이제 선들이 연결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 좀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원금이 1억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1억 원금 1억 5천인데 나 지금 그러니까 그 내 계좌에는 1억만 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아마 고민들이 생길 거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뭐 요즘은 사실 ETF도 굉장히 좋은 자산군인 것 같아요. ETF에서 ETF를 통해서 섹터 그러니까 개별 기업까지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섹터로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미래는 이제 ETF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ETF를 먼저 데이터를 좀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ETF도 버틀러에서 보고 그 안에 있는 기업들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플로우를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ETF도 좋은 자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억에서 30억 정도까지 가는 그 과정은 정말 투자를 뭐랄까 수익을 지속 가능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1억에서 30억 정도까지 올라가는 어떤 이게 될 것 같고 그거는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정말 자산을 쌓아야겠다고 한다고 하면 꾸준히 공부를 하고 꾸준히 알아가는 과정들 네, 이 과정을 이제 버틀러가 계속해서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조금 더 이제 어떤 이런 컨텐츠적인 면 그리고 설명해드리는 시간들을 좀 더 많이 가지면서 네, 좀 더 많이 가지도록 해볼게요. 지금 제가 초보 유튜버라 가지고 오늘 이제 한 2시간 정도 하면서 뭐 얘기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계속 이제 어떤 회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하나만 알려주세요. 회사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건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만약 그걸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냐는 거죠. 뭐 보유를 어떻게 할 거고 또 더 늘릴 수 있을지 아니면 언제 팔아야 될지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한 이런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답을 준다. 답이라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투자에는 답이 없고 결국엔 내가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투자 의사결정을 하려면 계속해서 조금씩 더 성장하다 보면 시간은 걸릴 거예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리고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그 쌓은 걸 가지고 점프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의 기회만 있어도 자산이 2배, 3배 올라가는 건 사실 1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준비 기간을 가지기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근데 요즘 이제 좋은 컨텐츠들도 많이 있고 저도 이제 뭐 모르겠어요. 한번 더 해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오늘 뭐 LS 일렉트릭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실 제가 어떤 그런 섹터 전문가, 반도체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또 버틀러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좀 더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버틀러를 활용하실 때 아마도 이제 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프 자체가 그러니까 아마도 소개를 해줘서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거 뭐가 좋다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텐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을 겪어내야 하지만 내가 정말로 내가 주식 투자자 결국 기업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길을 조금씩 더 쉬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표로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Q&A도 사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혹시 궁금하신 거나 혹시 피드백 같은 게 있으시면은 그 저희 카페나 제 블로그 통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또 뭐 다음에 이런 시간 통해서 그러니까
네, 뭐 이런 소통하는 네,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